안녕하세요. 이 소개 간단하게 해야지 좀 이 책을 쓰게 된 범위 이해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2001년도에 처음 민간교류가 열려서 그때 남북공동행사 금강산 토론에 실무를 맡게 되면서 북을 처음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북이랑 너무 할 말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북이랑 좀 친해져 볼까? 북이랑 아무 얘기가 없네? 이런 충격 때문에 우리 결의 하나되기 운동본부라는 이제 지금은 이름을 결의 하나로 바꿨는데 거기 그 단체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도적 대북 지원을 중심으로 하면서 북의 다양한 이제 사회문화 교류를 해왔던 게 한 10년 정도 했고요. 아리랑 같은 것도 한 달 동안 전체 남쪽 대표 상황을 책임지는 상황실장으로 이제 북에 좀 상주를 했었고, 그래서 북을 한 100번 넘게 왔다 갔다 했고, 제가 모시고 간 분들만 한 100여 분, 그러니까 5,000분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북을 다양한 교류를 갖고 협력사업을 해본 사람이 경험이 별로 없어서, 제가 오늘 소개한 책은 이제 그때 제가 느꼈던 북에 10년 동안 거의 내 집처럼 드나들면서 이제 북쪽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활하고 북의 정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제가 결연 활동을 이제 그만두고 이 책을 좀 준비를 했고요. 저는 지금은 이제 그때 너무 많은 교류를 하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역사, 문화 이런 쪽인 것 같아서 역사, 민족 문제 그런 문제로 전문적인 교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남북 역사문화교류협회라는 단체를 법인으로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북관계 열리기만을 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느낀 경험들을 제가 책으로 쓴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은 남쪽의 그 어떤 사람도 갖지 못한 경험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빨간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쪽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거 내가 바라본 북쪽 사람들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제 북한에 갔던 여러 가지 기획문이나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북을 그냥 우호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친 책이라면 이 책은 북쪽 사람들 그 자체를 쓴 사회주의, 집단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좀 반응이 좀 되게 좋습니다. 좋은 이유가 이제까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던 그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한 책이기 때문에 좀 여러 이렇게 책 반응들이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혹시 얘기를 들으시고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또 호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을 건데 아까 이제 사회자님도 그렇고 이렇게 준비 단장님도 그러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주가 지금 미리 이제 그런 남북관계를 시민들부터 준비하자 이게 너무 제가 보기에도 모범적이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려면 북을 좀 알아야지 어떻게 북에 제안을 할 것이며 우리가 아주 사소한 걸로 남북관계는 틀어지기도 하고 제가 이제 북에 갔을 때 그때 학생 대표가 와갖고 너무 감격해서 애들한테 북을 많이 보여준다고 화장실부터 동영상을 찍었어요. 평양 순환공항에서. 근데 우리로서 그러니까 제가 북에서는 발칵 뒤집혀졌었거든요. 그게 왜 쟤는 무슨 간첩이었나, 왜 화장실을 찍나, 우리는 일상을 찍는다는 건데 그런 경험들 때문에 아주 사소한 거 하나만으로도 귀하게 만든 자리들이 다 오그라들 수도 있고 그날 그 학생 때문에 1,000명이 넘게 들어온 면접 관광객들이 2시간을 거의 기합하고 서 있었거든요. 제가 가갖고 반성문 쓰고 난리를 쳐갖고 겨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런 남북이 그만큼 서로 이제 우리는 말과 언어와 모든 것이 같지만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틀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존중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좀 이렇게 많이 우리 견해랑 다르더라도 그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나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 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교류협력을 준비하기 위해서 중요하고요. 또 이제 지금 이제 잘 나가던 남북관계가
아까 그 하노이 회담 이후에 틀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저께 연락사무소 전원 다 철수했다고 얘기 나오는데,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이나 우리 정부나 북을 잘 몰라서 그렇게 대응하면 북이 이렇게 뭐 조금 더 유연해질 줄 알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평화, 더 쉽게 빨리 남북관계 열릴 수 있는 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시민 여론을 만들 거냐 이런 차원에서도 꼭 북에 대한 이해. 이제까지는 통일교육 그러면 왜 통일이 왜 중요하냐?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주로 통일교육이었어요. 근데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북은 어떤 나라냐? 북은 특징이 뭐냐? 우리가 그들이 어떤 점들을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아마 통일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누구나 통일이 좋다는 걸 느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아마 이 북한 바로 알기 이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명 강사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오늘 나름 정성껏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요. 좀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크게 세 테마로 나눠서 강의를 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평양에 가면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회사 다니고 월급 받고 또 이렇게 학교 다니고 애들 뭐 입시 넣고 다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보낼 것인가 고민하고 그래서 똑같다고 느껴요. 근데 그러면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와 사회주의에 사는 그들은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제 가장 우리가 먹고 사는 데가 민감한 게 임금과 생활비라는 주제를 갖고 이렇게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파란 거, 이건 남쪽 거죠? 저거는 북쪽 겁니다. 우리는 우리는 임금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월급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월급은 우리가 개인 회사에 취직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거대한 재벌 회사라고 하더라도 오너가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가, 사장님이 차린 회사에 우리가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임금이라고 이제 사회과학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임노동에 대한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받아서 아시다시피 주거비, 식비, 문화비, 교육비, 의료비, 사회보장비, 사회생활비 전체 다 그 월급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약간의 지원, 의료보험 지원 같은 걸 좀 해주기도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서 이렇게 회사 공공주택, 사택 이런 걸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굉장히 비싼 월세, 또 전세비 오르는 거 감당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공적인 영역에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주택. 사람들이 무상주택이라 그러면 무슨 판잣집 같은 데서 살다가 아무 데나 빨리빨리 옮겨 그러면 옮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해방 때부터 자기 집으로 있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집은 그 사람이 지금도 원하면 살고 있어요. 그걸 내쫓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소가 먼저 만들기를 결정을 하면 또 기업사가 노동자를 새로 뽑기로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집부터 지어요. 그건 나라에서 짓는 게 아니라 기업소에서 지어요. 그 기업소에서 지어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주고 또 이제 좋은 아파트를 평양에 만들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이제 영흥거리 이런 데 과학자들이 공원을 세우니까 거기는 굉장히 호합한 아파트 이렇게 지어주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냥 무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약간의 전기세, 물세 이런 거 있잖아요. 세금 그 생활비 정도를 좀 내면 된다고 들었고요. 무상교육도 이제 무상교육은 전적으로 모든 비용을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임신 3개월 때부터 국가에서 아버지 회사에서 배급권이 나와요. 하루에 50g씩 태아 3개월부터 그게 배당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가소에 다닐 수 있는데 타가소가 강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타가소에 보내게 되면 그 모든 비용은 다 공짜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무교육은 우리 나이를 고등학생, 북은 중학교라고 얘기하는데요. 중학교 6년이거든요. 거기까지가 전부 다 이제 무상교육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 의무교육입니다. 누구나 반드시 가야 되니까. 북의 의무교육은 12년이에요. 우리가 9년인가 이렇게 되는데 12년이니까 유치원 높은 반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전액 무상교육으로 나오고요. 놀라운 거는 대학도 전액 무상이라는 거죠. 대학도
그냥 학비만 면제되는 게 아니라 용돈까지 다 그것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학비 뭐 이렇게 교복, 책값 그리고 뭐 기숙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국가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용돈까지 주는 이제 그래서 그 대학교까지 대학은 경쟁이 굉장히 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20% 정도가 수능이 붙었다가 그 중에 20% 중에 반은 떨어지고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을 가는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런 나머지 사람들은 대학에 갈 기회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처럼 재수를 하지는 못해요. 사회주의니까 일하지 않으면 배급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가거나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보통 한 10년 다니거든요. 10년을 다니는데 거기 북에서는 군대 가는 게 되게 영광스러운 거라고 사회적 기풍이 그래요. 우리랑 그런 점이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는 마지못해 부모가 뺑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가는 분위기지만 거기서 하여튼 되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가요. 그 10년 동안 복무를 하고 이제 군대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얘는 반드시 대학에서 직장 해당 이공계 이쪽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런 사람들이 다시 대학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학으로 볼 때는 30% 정도가 재수하지 않고 들어온 순수한 직통생이라고 얘기해요. 막 20살 된 애들 있잖아요. 19살, 20살짜리 애들이 있고 나머지 한 60%, 70%는 전부 다 군대 생활하고 오거나 회사를 다니다가 온 사람들. 제가 예전에 결의 하나 있을 때 남북 대학생 항공 모임을 많이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나는 우리 대학생들은 되게 초롱초롱하고 청초하고 이쁜데 북의 대학생들이 머리가 벗겨지고 막 이래서 북쪽한테 아니 뭐 국정원 데리고 왔나? 왜 이렇게 대학생이 그때 이제 제가 그런 걸 잘 몰라갖고 근데 우리 대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갖고 저렇게 머리가 빠졌어 그랬는데 군대 생활하고 온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30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군대 생활 10년 넘게 하고 오면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도 그렇게 되고 무상의료 그게 지금 제일 낙후된 데가 의료인데요. 어쨌든 의료비만큼은 의약품도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에 그렇게 무상이고 거기 약이 없으니까 의사들의 사상을 다시 정성사상이라고 그래서 정성사상이라고 써붙이고 다녀요. 의사들은. 그러니까 약이 없으니까 자기 허벅살을 떼어주는 거 이런 것처럼 예방의학 중심으로 해서 동의학과 이렇게 한의학을 서양의학을 결합한 거랄지 교육 시스템이 되게 많이 잘 돼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무료 휴양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북에도 연차휴가가 있고 연차휴가랑 달리 휴양제도가 있거든요. 여기 휴양비에서 드는 모든 비용은 전부 다 이제 국가가 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생활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택, 무상, 교육, 의료만이 무료가 아니라 운동화, 옷 입을 거, 그 다음에 최소한의 생활에 대한 기본 도구는 전부 다 국가에서 줍니다. 공짜는 아닙니다. 쌀을 포함해서 완전 공짜는 아닌데 배급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신발을 1년에 2켤레를 신는다든지 그 다음에 양장할 수 있는 옷감들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모든 기본의 생활에 대한 게 기본적으로 테레비가 나온다든지 냉장고가 나온다든지 그런 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주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제 생활비를 뭐를 하는 거냐면은 이제 나는 냉장고가 꼭 중국에서 온 거, 대한민국에서 멋있는 백색 냉장고로 이렇게 살 수 있대. 그러면 나는 이 생활비를 모아서 그런 거 살 거야. 이런 고급 사치품을 사는 것, 부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나는 이제 발에 톱이 달려갖고 운동화가 2켤레 갖고 안 되고 4켤레는 신어야 돼. 그럴 때 쓰는 거, 그런 게 생활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노사회보장이 되냐? 연로연금? 근데 됩니다. 근데 그걸 국가에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직장마다 자기 기업소의 노동자들이 퇴직할 때를 대비해서 7%씩 2분의 7%를 연로연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생활보장은 다 되게 만들어 놓고 이거 갖고 안 되는 아직까지 이제 북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화려한 외식비랄지 해치스러운 물건을 산달지 이런 것들을 생활비로 하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뭐지? 화를 좀 넘겨주세요. 저걸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걸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가에게 노동력을 팔아서 그걸로 생활을 한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생활입니다. 그런데 북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요. 개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인민들은 국가를 위해 근무하고 국가에서 배치된 국가를 그래서 거기 초소에 가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게 모든 인민들의 생활은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모든 것을 보고 있다면 부분 집단의 관점, 집단에 소속된 어떤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그런 점이 남과 북의 어떤 철학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모든 걸 대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인민위원회에서 하고요. 어떤 거는 공장에서 하고요. 어떤 건 협동공장에서 하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역할 분담들이 다 돼 있어서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들을 하고 집행을 하는 체제가 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휴가제도인데요.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이게 연차휴가는 우리랑 똑같아요. 1년에 한 14일 정도. 근데 이제 김현희 씨, 대구에 사는 평양시민 김현희 씨 측에 보면은 거기에 왜 휴가 때 그런 개인적인 분리를 보지 왜 여행을 가나? 우리는 여행사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여행은 뭐 김현희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친구들끼리 가야 재미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김현희 씨가 안 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휴양제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휴양제도에는 다시 휴양과 정양이 있거든요. 휴양은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정양한 사람들이 당연히 좀 나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고 병은 없어요. 근데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 나는 너무 열심히 일했어. 좀 키워줘야 돼.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 떨어졌어. 충전이 필요해.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 내가 보기에 휴양이랑 당연히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단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통 5일, 10일, 15일, 한 달 이런 휴양권이 있는데 보통 한 보름 정도를 휴양권이 나와요. 휴양권을 누가 주느냐? 그러면 이제 농민들은 그 농금맹에서 주고 노동자들은 직총,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데서 배정 권한을 줍니다. 그러면 이 휴양 기간은 아까 말한 대로 보통 보름 정도고요. 몇 명이나 보내냐? 그러면 그렇게 많이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100명 있는 기업소다 그러면 분기별로 3개월이잖아요. 분기별로 한 서너 명씩 가요. 그러니까 전체로서는 12명 1년에 그 100명이 한 10분의 1 정도가 한 해에 쭉 놀고 오는 거죠. 단체로 가요. 쭉 모여서. 근데 이제 어디를 가냐면은 그냥 알아서 뭐 해외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북쪽에 각 직장마다 또 되게 유명한 기업 휴양지들이 다 있어요. 휴양소가 있고 그 휴양소 우리로 보면은 이게 펜션 그 콘도 같은 그런 데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거기 뭐 숙박부터 다 내야 되지만 기업소식을 해결합니다. 어쨌든 그 비용 먹는 거 자는 거 다 공짜로 나오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단순히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알아서 놀아 이게 아니라 거기 도서관이나 시험기설이나 이런 게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못 다 읽은 책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보통 다 지역이 있으니까 평양이나 백두산이나 아니면 노양산이나 칠보산 같은 유명한 관광지에 집단적으로 관광을 갑니다. 관광을 이 사람들은 관광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종의 어떤 그 뭐 혁명사적지 참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데 제가 이제 옥류관 평양에 갔을 때 옥류관이 10,000명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면 이제 그 10,000명의 평양시민이 여기 다 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보면 단체 버스들이 이렇게 서 있고 노동자들이 쭉 줄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내가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방 휴양소가 단체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옥류관에 들어가서 냉면만 공짜로 먹겠습니까? 냉면은 후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앞에 감자 부침개부터 뭐 각종 뭐 고기요리 쫙 나오고 마지막으로 냉면 나오고 그 다음에 대동강백지수 나오고 모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 돈은 다 기업소에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는 이런 게 그래서 교회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백두산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단체로 좀 모아서 이렇게 실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현희 씨가 친구들끼리 가는 게 재미나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짜로 가는 게 재미나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휴양에 대한 것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물론 뭐 우리처럼 화려하고 럭셔리한 콘도미니엄은 아닐지 몰라도 최근에 영풍 휴양소 왕자들한테 주는 걸 보니까 방방에 사우나가 다 들어가는데
굉장히 호흡판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수준으로 일반화시켜서 공이 많은 노동자들부터 그런 휴양소를 짓는 걸로 하겠다라고 이제 연구가서 찾아보십시오. 인터넷 찾아보고 얼마나 화려한지 그런 수준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직은 그게 그렇게 남루하지만 적어도 집단적으로 이런 문제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혜택 이런 것들은 잘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연차휴가 때 사람들이 연차휴가 때 뭐하냐 그러면 이제 뭐 김치 담근다, 김장 담근다, 결혼식 간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거기 여행의 자유가 없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하더라도 여행 갈 수 있어요. 자기 돈 들여서. 근데 이제 그러려면 합당한 이유 신청을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어디가 좀 쉬었다 오겠다든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유민위원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고 휴양이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후방이라는 게 별로 생소한 개념입니다. 근데 그게 아까 모든 생활을 다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럼 그게 그 직장이 있으면 거기 후방기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후방은 생활기지, 식량 생산기지, 공급 운영 체계로 나뉘어지는데 보통 이제 가장 잘 나간다고 핫하게 뜨는 데가 남청년화학연합기업소가 되게 잘 나가는 기업으로 되게 유명해요. 기술혁신도 많이 하고 여기 전체 종업원이 12,000명인데요. 그 중에 9,000명이 후방산업에 종사를 합니다. 실제로 3,000명 정도는 공장의 구기유사 자동화, 무인화 시스템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3,000명이 막노동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기술직, 과학직, 관리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000명이 하는 후방 사업이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단 집을 짓는 것부터 이제 우리는 일용공 노동자들이 와갖고 막 집을 짓지만 거기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기 살 집들을 같이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쌀, 람제 협동농자 이거는 보통 농민들이 하는 그것과 달리 공장 기업소 후방 사업을 하는 여기고 축산 수산기지 같은 것은 요새 이제 무기질 순환농법이라고 해서 무리형 순환체계라고 부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돼지 축사를 비닐하우스마다 다 짓고 거기서 나오는 그 분뇨 이런 걸 가스화시켜서 다시 거름으로 만들고 그걸 유기농 야채를 짓고 이런 순환용법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북에 이렇게 여러 가지 협동농장 다녀보는 게 또 기사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쪽으로 볼 때는 100% 유기농을 굉장히 이렇게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순환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운영 체계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남흥청년연합기업소에 이 12,000명 플러스 가족이 한 4명 있다고 치고 6만 명을 먹여 살리려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남새, 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점 어떻게 건설하고 누구는 운영을 책임지고 누구는 이렇게 배송을 책임지고 이런 모든 시스템을 이 남청년연합기업소에서 이걸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집단 큰 가족같이 되는 거죠. 우리처럼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학교가 있고 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치면 대규모 아파트인데 그죠? 대규모 아파트인데 거기에 생산 밭 먹을 것까지 같이 생산할 수 있고 기업도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후방기지가 모든 공장마다 후방기지들이 다 있어요. 다 있다 보니까 북에서는 이제 우리처럼 뭐 이렇게 마트에 가갖고 차 타고 가거나 가서 뭐 사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있으면 해결 가능한 구조고 이런 자립적인 경제건설 구조가 마을마다 기업소마다 다 갖춰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고 남쪽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문제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북이 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기업소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 이게 말이 쉽지요. 우리 남쪽의 기업소 주인은 누구예요? 사장님이잖아요. 자본가잖아요. 그죠? 대주주잖아요. 근데 그런 자본가가 존재하지 않는 데서는 그러면 노동자가 주인이다. 그러면 그게 노동자가 주인인 게 어떻게 된다는 거지? 이게 잘 상이 오질 않을 겁니다. 이건 대표적인 높은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죠. 지배인, 공장 지배인. 우리 쪽으로 말하면 회장님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지배인, 기사회장은 누구냐면 그 공장에 관한 모든 기술을 책임지는 사람을 기사장이라고
말하면 되고요. 기술적인 문제를. 장비서는 이제 조선노동당에서 그 셰프 책임자가 있어요. 그 공장의 비서 책임자가 세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모든 노동자들이 그대 머리만 떼고 논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배인 중심 구조, 지배인 관망체계 이렇게 오랫동안 왔어요. 근데 이제 국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이 관료주의가 발생하고 패단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바꾸게 됩니다. 그렇지. 이게 대안의 사업체계라고,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거는 국을 연구하는 데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아까 그 비서라는 사람을 하는 역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가의 당 정책을 잘 이 공장이 기업에서 관철시키는 것, 국가적인 방향으로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렇게 이제 잘 관철을 시키는 거고, 그렇게 하나의 역할이라면, 또 하나는 거기 공장의 모든 그 근로자들이 아까 말한 남경남교 12,000명이 전부 다 주인답게 이 공장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데서 나서는 어려움은 뭔지 이런 두 가지 보살피는, 그것이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 당비서인데요. 이 당비서는 그냥 그 보통 국가 소설을 보면 아바이라고 나오는 그런 분들인데, 이제 1년에 이걸 책임지고 있어요. 당위원회의 집단지도 체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 아까 그 세 사람 높은 사람이 들어오고요. 청년동맹은 누구냐면은, 청년동맹은 30살까지 모든 이렇게 사람이 가입하는, 그러니까 그 빨간 스카프를 맨 그 소년단이자 졸업하면 청년동맹이 되거든요. 30살까지예요. 30살까지 딱 되고 나서 30살이 되면 이제 직업총동맹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청년동맹이고, 직업동맹은 30살 이상의 사람들의 예를 들어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남청년연합기업소의 청년동맹 성원이다, 직업동맹 성원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근로자 대표들, 즉 자연스럽게 근로자들이 자기네 공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의 중요한 어떤 기업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를 대안의 사업체계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국가에서 올해 비료를 얼만큼 생산해야 된다라는 게 내리면, 우리 회사는 얼만큼을 이렇게 딱 그것만 할 거냐, 그렇게 하기 위해는 가능하냐, 초과 생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제 전체적인 계획화 체계를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 기계가 납부됐달지, 아니면 수입을 해야 된달지, 아니면 예를 공장 지배인이 너무나 문제가 많아갖고 그 사람이랑 밑에서는 일을 못하겠달지,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생산지도 체계, 그다음에 후방 공부, 아까 말한 생활을 다 보장해줘야 되니까, 실제로 우리는 상점이 너무 작아서 상점에서 도대체 이거를 공급할 수가 없다고 상점을 크게 짓는달지,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하게 되는 이런 체계들을 실제로 만들게 됩니다. 제가 느낀 경험담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실제로 이제 북의 공장, 이렇게 장공장, 된장 공장이에요. 간장, 된장, 고추장 공장, 거기 지어줄 때 얘기인데, 그때 제가 안성시랑 이 사업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안성시가 7억 정도의 돈을 대고, 우리는 이제 통킹 방식으로 기계공장 사장님이랑 같이 북에 가서 어떤 설비가 필요한지 쭉 보고, 그 설비만큼을 남쪽에 제작을 해갖고 와서 북쪽에 설치를 해주고, 이제 그런 공정이었습니다. 근데 왜 다 보내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운전을 한번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다음 주에 이제 남쪽에서 높은 쫙 들어와서 준공식을 한다, 마지막 방문을 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콩을 큰 가마솥에서 삶는단 말이에요. 삶아서 이거를 이렇게 식으면, 이거를 지게에다 지고, 저 계단이 보이시죠? 저 계단 그림이 이래서 좀 역설적이긴 한데, 절로 올라가면 저게 믹서기 같은 거예요. 절로 이제 쏟아 부으면 내려오면서 으깨지고, 콩이 메주가 되는 이제 그런 공정인데, 근데 이제 지배인이 저를 불러더니, 여기 에스컬레이터인지 엘리베이터인지 언제 들어오냐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공장을 간 적이 없으니까 우리 사장님한테, 우리 기계 사장님한테 왜 그거 없어요? 하고 물어봤죠. 그거 없대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자기가 남쪽에서 사줘 오뚜기 별별들을 다 지어줬는데, 그런 거 요구하는데 처음 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계단 몇 개 된다고, 2m 정도, 1m 좀 넘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하다는 발상은 너무 처음 본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열이 받았죠. 북에 가갖고 지배인한테 공짜로 우리가 돈이 뭐 남아들어서 쥐어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정말 예산 탈탈토라고 하는 건데 그것까지 요구한다는 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정도는 뭐 너무 사치한 걸 요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지배인이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 그러면 노동자 허리가 다치는데요. 어쩌라는 얘기냐. 그 노동자 우리는 당신들은 사치품인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가장 기본이다. 그게 안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그럼 이제 그렇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에스컬레이터 그것도 얼마나 되는지 막 머릿속에 짱구를 돌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랑 같이 들어갔던 기계 공장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그거 자기 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걸 왜 자기 돈으로 하냐 그랬더니 나는 지금 기계 설비를 해주는 하정공장 사장이지만 공장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이렇게 노동자의 허리를 먼저 생각해주는 그 사장님을 본 적이 없다. 그 자기는 여기 사회주의라 그래서 뭐가 다른지 잘 몰랐는데 확실히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죠. 근데 나도 노동운동 했었거든요. 노동운동 했었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그분 같은 노동자의 한이 뭔지를 아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가 노동을 가장 존중하는 사회 이런 거라고 이렇게 깨닫게 됐던 거죠.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제가 그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주인이라는 자각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 주인으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되죠. 주인으로 대접은 뭐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앉아갖고 밥상 잘 차려와 이게 아니라 주인답게 생각해야 되고 주인답게 책임져야 되고 주인으로서의 존중을 받아야 되고 이 모든 권리와 의무가 주인답게 사회가 대접하고 그런 자각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자기도 그래서 에이씨 내 공장도 아닌데 이랬다가 내 공장 이렇게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이런 게 기본 철학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점점 더 이렇게 뭐 IT 시대니 뭐 다 컴퓨터 되고 난리를 치는데 아무런 나는 이렇게 기술이 없다 내지는 지식이 없다 그러면 공장의 주인이라고 해도 뭐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런 얘기 막 했는데 하다못해 집안에서 가정부르들이라도 살림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렇게 누구를 부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장이야 하물며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아까 말한 직장대학, 평생교육 그 직장을 다니다가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지는 왜냐면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아까 대안의 사업체계의 결국은 이겁니다. 주인으로서의 관리 방법 이게 바로 집단적인 관리 방법.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공장 당위원회 운영체계 1년에 한 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건수 있을 때마다 해당 관련한 노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요. 아주 급한 거는 지배인이 하겠지만 뭐 다양한 회의 체계를 일상적으로 보장해서 회의를 가서 졸고 있으면 안 되고 누구나 의견을 내야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생산 체계, 이런 관리 방법 이걸 국에서 굉장히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언론에 보면요, 이렇게 북이 저렇게는 못 살지, 이렇게 뭐 시장을 받아들이고 개혁 개방을 해야 되는데 베트남식으로 할 거냐, 중국식으로 할 거냐, 어느 신문에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장형 사회주의는 아까 말한 대로 공장의 노동자가 주인인 게 아니라 자본가가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장의 노동자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렇게 물주가 된 공장에 난 들어가서 인노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에서는 절대로 토지, 생산수단, 건물 이런 거는 개인이 가질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갖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노동자가 주인이 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은서는 절대로 이런 시장형 사회주의를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본 북은 그게 너무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 모든 언론은 북이 언제쯤 자본주의가 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북에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있는데 시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에 농민시장 같이 이렇게 고난된 건데 사람 배급 시계가 다 끊어져 갖고 사람들이 너무나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중국에서 밀수입해 갖고 와서 보따리 장사했던 사람들 그게 지금은 농민시장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지금 종합시장이라는 그야말로 우리의 그냥
우리 동네 시장 그런 시장이 있는 거고요. 아직도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이렇게 잘 통합을 시켜서 있지 없애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구경상점이 있어요. 구경상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렇게 배급시계에 가서 배급권을 갖고 식량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 아주 싼 값에 할 수 있는, 거기서 모든 생활용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구경상점도 비싼 구경상점이 있어요. 구경상점이 예를 들어 배급권을 갖지 않고 자기가 좀 사치스러운 물건을 사겠다 라고 했을 때 그 물가가 되게 다양한 체계로 있는 거죠. 쌀 같은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북에서 언론에 보시면 밀무역 되게 이렇게 뭐 지하 경제가 되게 많다고 얘기했는데 지하 경제가 아니에요. 배급권 갖고 쌀을 사려면 44원이면 산다. 근데 이걸 갖고 시장에 가서 쌀은 공식적으로 못 팔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팔아요. 거기 가서 살려면 이제 44원 하던데 2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 땅과 이 차이가, 가격 차이가 자기가 배급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가격이고, 그런 걸 통해서 북에서 옛날에 고난행군 때 형성됐던, 경제적인 어렸을 때 형성됐던 다양한 어떤 밀무역하는 사람들이 쟁여놨던 돈, 이런 것들이 장롱 속에 있죠. 그거 아무리 사회주의지만 뭐 자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돈을 갖고 있지 못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는 돈을 막 벌어왔어도 쓸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그렇다고 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어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롱 안에 쟁여져 있던 것들을 지금은 이제 국가가 흡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이런 자본주의적인 어떤 개인의 시장이 아직은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이 해외 동포들이, 제가 가는 이제 북에 가면 가는 민족식당이라고 되게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 거기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제일교포세요. 제일교포를 동포로 갖고 거기 와갖고 이제 그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계시면서 거기서 나는 이유는 이제 그 할머니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시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국가가 어떤 집단적인 체계 이런 것들이 의원이 보장이 되고 있고, 북에서는 그래서 그런 개인 시장과 구경상점, 국가의 배급체계, 계획경제 이것은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어려울 때는 시장이 확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너무 늘어나면 사회주의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국가에서 계획경제로 이렇게 흡수 통일시켜내는 이런 과정이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언론에서는 전부 다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우리도 달러 있잖아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달러, 은행에서 하는 달러와 딱 달랐던 시절이 있고, 자동차 가격도 우리나라한테 되게 비싸게 살면서 현대자동차 미국 가면 되게 싸대잖아. 이런 것들이 우리는 너무 다 익숙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근데 이제 북에서는 그러면 이게 무슨 지하 경제니 뭐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떤 자본주의와의 공존 이런 것들 속에서 북이 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 기획경제의 틀을 유지하고 그것을 강화시켜 나가는 대로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집단주의적인 관리 방법, 이게 사회주의적인 관리 방법이라고 북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고난의 행군이 언제부터였냐면은 94년도, 95년도부터 그게 고난의 행군에 접어들게 됩니다. 90년대 중반부터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제 그 100만 명이 뭐 굶어 죽었다는 등, 온 나라가 물에 잠겼다는 등, 국가의 모든 배급이 다 끊어졌다는 등, 국가가 완전히 부도난 국가, 이렇게 파산한 국가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꼰재기니 뭐니 그런 얘기들이 나돌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들은 그냥 뭐 우리도 IMF 때 그런 어려움을 98년도에 겪어보긴 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모든 사람이 막 굶어 죽고 막 이러진 않았잖아요.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문제를 바라봤었습니다. 잘 왜 그런지도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근데 이렇게 고난의 행군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그 경제가 무너진 이유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동부 사회주의의 몰락인데요. 우리는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동부 사회주의, 그러니까 소련, 동부 공산주의 나라들은 달러 결제를 하지 않았었어요. 물물교환, 구상무역이라고 하는 물물교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 남는 거를 옆에 나라에 보내주고, 그 옆에 나라에서 많이 생산된 것도 보내주고, 그래서 이런 순환체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에서 실제로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다고 그런 경제학들이 그건 이제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되고 80년대 후반부터였습니다.
있잖아요. 소련이 문 닫은 게 90년도 막 그때가 되죠. 그때가 되니까 이제 근데 그대로 자본주의로 이렇게 변절을 하고 나니까 바뀌고 나니까 이제 북한한테도 이게 구성명 못하게 해서 달러를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달러를 내놓으라고 달러가 없으면 기름을 수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름 그러면 그냥 자동차가 없으니 불편하겠다라고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그렇지만 비료가 원유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문제는 비료도 끊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석유에서 모든 화학제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거가 다 끊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다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중요한 어떤 화학 공장, 그 다음에 뭐 철강 같은 것도 역청탄 이런 게 막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달러 내놓으려고 하니까 이제 철광석이 아무리 많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철을 뽑아낼 수가 없는. 철도 안 되고 화학제품도 안 되고 비료도 안 되고 모든 이제 밭은 다 이제 불에 타게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사회주의 몰락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만약에 기름을 사흘만 끊어보십시오. 원유를. 어떻게 되겠나. 아수라장이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거의 한 내가 보기에는 6, 7년, 10년 가량을 원유 한 방울 들어오지 않는 조건 속에 그 나라가 버텨낸 거예요. 모든 그 두 번째는 자연재해인데 그때 또 그게 엄청나게 홍수가 강산이 다 물에 잠겼어요. 온 나라가 물에 떠내려가다시피 노아의 그 홍수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물을 퍼내야 되는데 그것도 그 기계를 갖고 퍼내는 거잖아요. 근데 기계를 움직일 수도 없고 기계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기계를 가동하는 기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석탄이 아무리 강산이 많이 있어서 석탄을 해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겨울에 이제 얼어 죽는. 그러니까 그게 막 민둥산이라고 다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거든요. 근데 그게 민둥산이 당연하죠. 사람들이 얼어 죽는 것보다는 나무라도 갖다 뗄감을 떼야지 사람 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나무가 하나도 없어지고 나니까 더 홍수 이런 거에 대한 개발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이 약해지고 이런 이제 국이 거의 지옥 상태로 간 거예요. 지옥 상태로 간 거고 그때 이제 9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게 되죠. 자기네 나라는 그 수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에 대한 단결이 되게 굉장한 건데 우리는 그런 측면은 여기서 제가 설명을 굳이 안 하겠어요. 다만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다른 나라를 볼 때는 드디어 저 공산주의 수레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그때 94년도에 핵을 갖다 누르려고 하고, 뭐, 그 카터가 오고, 막 이러면서 그게 다시 문제가 됐는데, 모든 나라가 북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3주일, 3개월 내 망한다. 빠르면 3일, 늦어도 3개월 내 북은 망한다. 왜냐하면 저렇게 굶주려갖고, 지도자도 없고 저렇게 굶주린 나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북에서 항복하든가 항복하라는 얘기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항복하든가 아니면 너네들이 스스로 굶어 죽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북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미국이 다 못하게 막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개성과 금강산을 열려고 해도 미국이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가 되게 저는 눈물이 나는데 베트남이 세계에서 미국을 제일 처음 이긴 전쟁으로 되게 유명해요. 근데 그때 1등 공을 세운 게 뭐냐면 북에서 베트남에 전투기들을 수십 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비행기 있잖아요. 그 폭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대기를 맞대응하는 건 전부 다 북에서 보내준 전투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그래서 그때 베트남 그때 정상회담 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북쪽 군인들 묘비도 있고 막 그래요. 거기서 그때. 근데 그 정도로 북에서는 같은 사회주의라고 열심히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쌀을 좀 달라고 중국의 이제 북한의 대사가 베트남에 갔대요. 그랬더니 그때 베트남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너희를 도와주고 싶지만 미국이 도와주지 말란다. 그러니까 뭐 조금 주면서 가지고 이거밖에 못 주니까 가져가라고 그래서 북에서 기록이 나와요. 브루스 커밍스 책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 이만큼 쌀 이렇게 무슨 준 거를 내팽개치면서 너희들의 도움 받지 않겠다고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세계 어느 나라도 다 이제 북에 이렇게 지원을 끊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쟤네는 미쳤는갑다. 나라의 위정자가 돼갖고 국민들을 굶겨 죽이냐? 그게 지도자냐? 그리고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3대
그때 이게 세습을 하려고, 독재자를 세습하려고 저짓을 하고 앉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북에 가서 그걸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북쪽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세계가 우리한테 개혁 개방을 하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 자본가들을 받아들이면, 자본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우리한테는 노예가 되라고 하는 거다. 우리는 노동자가 주인인데 모든 공장이 자본가한테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주인으로서의 어떤 것들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어떤 우리 운명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택한 게 뭐냐면은 두 가지를 택했다고 얘기를 해요. 성문정치. 성문정치를 택한 건 뭐냐면 미국이 그때 시대로 핵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데 성문의 기치를 들었던 김석희 위원장입니다. 자주의 길은 결국은 이건 사회주의를 지키려고 한 거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본가에게 우리 운명을 맡기지 않고 제국주의에게 우리 운명을 맡기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스스로 우리 운명을 지키겠다. 그래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제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독재를 지키려고 세습을 지키려고 우리가 그 고난의 행군을 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지키려고 우리는 고난의 행군을 했고 그때 우리가 정말 미국이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우리한테 핵공격을 하려고 했을 때 미국한테 맞짱뜨자고 얘기한 지도자 그리고 그 맞짱뜨면서 우리가 굶어 죽는 걸 지켜보면서 같이 굶고 제거되기를 갔던 그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을 우리는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저는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게 2016년도에 구체적으로 처음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자강력 제일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강력 제일주의라는 거는 뭐냐면은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 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강대해지며 흥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그 사대와 외세 위선을 배격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우리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자력갱생 강고부터의 혁명정신으로 밀고 나가야 하며 조국 통일도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당에서 발표를 해요. 2016년 때 이렇게 공식화된 건데 걔네들이 그 정신은 고난의 힘을 극복하면서 이런 기치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쉽죠. 이렇게 아까 노동자의 주인이 된다는 것도 그런 자각을 아무리 네 운명은 네가 개척하는 거니까 학생도 공부해. 그래도 공부가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공장에서 아무리 네가 주인이야 그래도 쉬고 싶잖아요. 게으름 피우고 싶잖아요. 이게 뭐 내 것도 아닌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거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이제 북한 그 다음에 쌀도 부족하고 그 모든 게 부족한데 자기네 나라에서 아는 걸로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몰입이 너무 심각하니까 대제를 가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모든 것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우리 걸로 개발해서 우리 인민의 힘으로 부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그런 믿음을 준다는 게 쉽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평양을 갔을 때가 2001년도에 평양을 갔는데 저는 옛날에 이제 사회주의 잘 살았던 얘기를 듣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평양인데 걔네가 말하는 타성의 고향이라는데 여기 잘 지어놨겠지라고 갔어요. 근데 아까 내가 제일 처음에 그린 것처럼 그림에 모든 아파트에 페인트 칠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유리창은 하나도 없고 유리창이 없으니까 비닐로 막아놨어요. 비닐로 막아놨고 보도블록은 다 깨졌고 버스라고 다니는데 제대로 된 버스는 하나도 없어요. 남쪽에서는 폐차도 옛날에 폐차됐어야 될 차만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곧 8.15가 닥쳐오고 남쪽에서 그때 대거 올 텐데 그때 평양에서 꽃단장을 하는 게 아니라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페인트 칠도 뭐 있더라. 여기 지금 조금 그것도 현대적인 장비는 하나도 없이 군인들이 맨손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벽에 매달려 갖고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청소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그때 이게 어떻게 경제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되게 충격을 받았고 북은 고난의 행군을 극복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까지 오기에는 여전히 국제시대는 날이 갈수록 강화됐고 한 번도 좋아지지 않은 적이 없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걸 알려면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그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